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진보넷 대표 맡고 있는 오병일입니다. 제 강의는 최근 이슈였던 데이터 3법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의 제목이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도둑법 이렇게 했는데, 데이터 3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하루 이틀 이슈는 아니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사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언론에서도 계속 데이터 3법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당도 지난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을 결국은 이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부른 거는 사실 이 용어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데이터 3법 이러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데이터는 써야죠. 당연히. 그리고 저도 예를 들면 공공 데이터는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 접근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이터는 공개되고 공유돼야 될 데이터들이 있죠. 근데 그 데이터 중에는 이렇게 개인정보가 아닌 오히려 공유되면 될수록 좋은 그런 데이터도 있고, 또 개인정보도 데이터로 이제 취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인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개인정보는 공공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거의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공공재에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데이터 3법 이러면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3법이라고 안 하고 그냥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는 활용을 해야 될 것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예 거꾸로 이건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왜냐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둑법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명명을 한 거죠. 데이터 3법이 논란이 된 맥락들이 있잖아요. 사회 환경이 있죠.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어떤 새로운 신기술들이 이제 발전한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가 왜 이슈가 되는지 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개인정보 하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예전보다는 개인정보가 중요하지라는 인식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개인정보가 나한테 무슨 큰 영향이야 라는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내 개인정보가 좀 유출됐다 한들 그게 나한테 무슨 큰 영향이 있겠어? 그게 뭐가 중요해? 사실 세상에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실은 엄청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개인정보는 또 공개되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공공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개인정보가 도대체 나한테 왜 중요한 거냐라는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개인정보가 남용이 돼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뭐가 있는지 한번 그런 사례들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스팸이죠. 스팸 메일도 있고, 스팸 문자도 있고, 스팸 우편도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아 갑니다. 되게 중요한 메일이나 문자를 놓치게 할 수도 있죠. 자, 두 번째는 경제적인 피해. 사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피싱, 스미싱 이런 것들이죠. 피싱 같은 데 속아 넘어가나? 라는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안 당해보신 분들은. 근데 그런 피싱 전화를 받으면 내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언제 광주 방문하셨죠?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때 카드가 어떻게 돼가지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알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피해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이나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존파 사건 아세요? 90년대 중반에 난 사건인데, 이 백화점의 그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을 타겟으로 한 일종의 증오 범죄거든요. 그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서 타겟이 된 거죠, 본인이. 혹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2015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가지고 비로소 일부 어떤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그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가정폭력이나 생명, 신체. 사실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타깃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정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신체적 피해, 생명에 대한 위협 이런 것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최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났었죠. 검찰총장에서 이제 압력에 의해서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혼외자 사건이 불거졌잖아요. 근데 아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학생의 개인정보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개인정보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총괄 관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학생이나 교사들의 그 개인정보는 각 학교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중앙정보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더 많이 발생을 했을 수 있었겠죠. 그다음에 뭐 심부름센터가 여러 이제 불법적인 용도로 많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법적인 분쟁에서 나한테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혼 소송하는 데 있어 상대방한테 막 불리한 그런 증거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도 어쨌든 개인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거죠. 혹은 예를 들면 차별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또 다양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하다못해 우리가 입사 지원서에 성별 정보를 쓰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성별에 의해서 차이를 줄 수 있으니까. 지역에 따른 차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예를 들면 뭐 질병, 뭐 에이즈 환자다라고 하면 뭐 직장 채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 자체가 어쨌든 그 정보에 기반해서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차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되겠죠. 근데 좀 더 미묘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맞춤 서비스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 맞춤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객의 취향들을 수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아마존에 한번 이제 책을 구입을 한 적이 있는데 가끔씩 이제 메일이 와요.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이거 당신 취향에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고 싶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저렇게 잘 알고 있지? 라고 어떤 섬뜩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편에서는 나에 대한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 기업들은 나에 대한 엄청난 개인정보,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예를 들면 취향, 구매 내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서 나의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내가 이제 컨트롤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은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과거에는 수집하지 않았던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그런 개개인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죠. 우리가 2014년에 그 스노든이 미국 NSA가 인터넷 대량 감청을 하는 폭로를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업들의 협조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업들이 뭐 스스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부는 뭐 예를 들면 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기업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디로 넘어갈 염려도 없었겠죠. 근데 나에 대한 어떤 세세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기업 외에 다른 곳에 비즈니스적으로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부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중에서 목적 제한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그 목적에 한해서 사용해야 되고 목적이 다하면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원칙이 있냐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한번 수집된 개인정보를 폐기하기 싫거든요.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데 쓸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유용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려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유출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부자가 유출할 수도 있고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기업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정부가 요구를 해서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없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정보를 목적이 지났음에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면 뭐 수많은 어떤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그런 가능성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인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얘네들이 정말 좋은 길로 안내를 하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이 내비게이션 업체와 어떤 식당이 제휴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약간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지만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자율주행차는 컴퓨터잖아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의 기능도 가진 컴퓨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자율주행차를 타서 카페를 하나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구글 검색, 뭐 네이버 검색하면 광고 순위가 앞에 뜨듯이 그 자율주행차도 아마 제휴관계가 있는 업체들을 안내해 주겠죠.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생활 패턴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 컨트롤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페이스북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묻는 재미로 그런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업체가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서 미국의 이제 대선에서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민주당 성향이냐 공화당 성향이냐 그럼 누구를 공략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캠페인 전략 속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그에 맞는 메시지를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이게 나한테 어떤 피해가 있지라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어떤 피해가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계속 개인정보에 기반해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지역에 기반해서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선거 전략을 통해서 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먹히니까 사실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 차원에서 누구한테 피해가 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애매해요, 그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여러 이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고민한 개인정보 문제도 있지만 선거의 공정성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선거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정보 문제가 큰 사회적 차원에서는 한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를 흔들 수도 있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한 사회의 여론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실험도 있었죠. 페이스북이 어떤 피드를, 어떤 포스트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페이스북이 사람들한테 어떤 성향의 기사나 글들을 먼저 보여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한 사회 여론이 바뀔 수 있다면 과연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재정의를 해야 될 거냐, 그런 고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얘기를 할 때 유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피싱을 당한다든가 신체적인 피해를 당한다든가 그런 것들만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감시되고 내 개인정보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피해다. 한번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집에서도 가정폭력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도둑이 들 수도 있고. 그럼 집에도 CCTV 설치해가지고 경찰서에 연결하자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왜 안 할까요? 당장 나한테 무슨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적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싫은 거는 만일에 그렇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집에서 속옷만 입고 편하게 있지를 못하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자율적으로 누구한테 감시받지 않고 내 의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혼자 있을 권리로부터 프라이버시권이 출발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권리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저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존엄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공간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CCTV와 같은 나에 대한 감시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걸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의 이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물리적 조건 속에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한번 보세요. 내가 확진자가 된다? 내 과거 2주간의 행적이 다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핸드폰 위치 기록을 수집하고 내 신용카드 이용 기록, 교통카드 이용 기록, 그걸로 파악된 어떤 지역의 CCTV를 통해서 내가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게 다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접촉자를 찾아내고 공중보건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좋은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추적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계속 담아두고 있는 고민이 그런 겁니다. 저는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도 숨을 공간이 없는, 도망갈 공간이 없는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일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범죄자를 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라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도 숨을 공간이 없는 사회라면 누구라도 숨을 공간이 없는 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추적되고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거죠. 이런 고민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고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그런 고민들이고요.